존경하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의정부시 을 김민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미일 중러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지정학적 투수성에 천연자원 없이 오직 무역과 소프트 파워로만 경쟁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나라보다 외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광복과 6.25 이후에는 원조 외교를 해왔다면 산업화 민주화 달성 이후에는 중진국 외교를 지향해왔습니다. 물론 우리 국토는 4대 강국에 비하면 작지만 인구가 5,182만 명,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로서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 이런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외교를 당당하게 밀고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 사회, 외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엄청난 변혁의 소용다리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교적으로는 해양 세력의 대표주자인 미국과 대양 세력의 대표주자인 중국이 각자의 외교력을 총집중해서 한판의 승부를 겨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큰 전략적 차원의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외세의 이권 침탈이 극심했던 구한말에는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국력과 외교 수준, 국제적 이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100년의 앞을 내다보는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가장 빠른 시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하였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했고 세계 10대 무역국이자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선도 국가일 뿐만 아니라 K-팝, K-드라마를 통해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관계에서 새로운 큰 획을 그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이상을 인정받고 그에 걸맞는 기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한미 관계 신뢰에 기반하여 전통적인 안보나 북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 코로나19, 세계 경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 함께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곧 미국과 더욱 성숙한 관계로 발전한 것이며 한국의 이상이 글로벌 이슈의 선도적 해결자로 격상된 것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님,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주 간첩 사건에 대해서 자꾸 문재인 캠프에서 간첩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도 선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치러 보셨지만 선거 때 보통 임명장 받은 사람과 그 안에서 이런 사람과 구분이 되어 있죠. 보통 임명장 혹시 나간 사람들 기억을 다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몇만 명 정도 되고요. 아마 지금 문제가 된 피의자들이 지금 아마 청주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캠프의 핵심이 돼서 대선을 중요하게 치러졌다고 하는 것은 많이 과장된 편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통 대선 때는 몇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100만 명이 넘는 선거 대책에는 임명장 이렇게 나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잘못에 대한 부분을 캠프가 져야 되고 정부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지나친 그는 좀 논리적인 비약이다라고. 너무 많이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6월에 G7 정상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이런 자유민주 진영 내에서 G7 국가들이 주로 조금 이렇게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주요 논의를 해왔는데
아마 이제 한국도 그렇게 초청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G7 국가로서 공식 멤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는 아마 그 내에서 또 의견이 아직까지 통일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한 그만한 정도의 위상도 부여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정도 한국의 부담도 목도 아마 한국 보고 지라고 하는 책임도 그만큼 나눠지자라는 그런 초대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초청 이후 7월에 그 이제 유엔 개발 이사회에서 우리 57년 만에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격상된 것도 아시죠? 예, UNCTAD에서 그렇게 네, 그 의미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제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 또 국제 사회에서 보는 여러 가지 뭐 개별 지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무역이든 뭐 인간 여러 가지 생활에 관계되는 여러 지수 등등 비교해 봤을 때 이제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대우받고 선진국답게 책임을 져 달라 그런 취지로 읽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도 국가로서 이제 공공 외교에도 이렇게 강화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국제사회 발전 번영에도 이제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지금 저희들도 ODA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뒤에 외교장관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그런 기여는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 간의 공식 외교 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 외교가 뒷받침될 때 그 나라의 국격 또 국가 이익 또 그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종의 보호를 할까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그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가를 상대로 이제 그 발전 모델을 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국격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아프간 특별기여자 391명을 성공적으로 이제 탈출시킨 것은 정말 가슴 뿌듯한 감동과 자긍심을 느끼게 해준 외교적 쾌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미라클 작전의 성공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한번 평가는 해보셨나요?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 아직 평가를 못 해봤습니다만 우선 그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여러 가지 법무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이 함께 같이 그런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아직도 조력자들이 좀 많이 남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 아프간 사정 자체가 어느 날 다 그분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아프간을 떠날 수 있도록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 신원도 가난 알려지지 않게 얼마 전에 이제 저희들이 그분들 얼굴조차도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조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앞으로 또 이 탈레반 정권도 결국 국제사회에서 어떤 형태도 자기들이 행위를 하려면 다른 나라들하고의 국제 관계를 맺어야 될 테니까 저런 상황을 통해서 혹시라도 아프간 내에 우리들 조력자 중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제대로 모셔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우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애교력을 최대한 이렇게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도 올랐는데 그런데 특히 이제 증시 분야에서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머물러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직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선진국 23개국을 하는 그죠 MSCI 거기에서는 우리가 선진국 라운드에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준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해야만 이렇게 이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봤더니 2008년도에 저희가 관찰 대상국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왔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제 거기에 편입만 돼 있는 선진국 지수에 이제 포함만 돼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때부터 정부가 그래도 그 MSCI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노력 있고 지금 어떤 과정을 혹시 밟고 있는지? 예, 뭐 아직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그런 여러 가지 아마 논의 테이블, 뭐 협상 테이블은 있는데 아직은 조금 금융당국, 뭐 통화당국 또 기재부 등등이 판단하기로는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24시간 이 시장이 열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외환시장의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역외 시장의 존재 이런 것 등등이 아직은 우리가 조금 부담이 크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IMF 때 생각을 하면 이제 우려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 선진국으로 진입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진국에 걸맞게 이렇게 그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외면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백신 수급에 관련돼서 모더나사의 백신 생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한때 이제 수급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조금 있었던 거는 아시죠? 예, 예. 그런데 저는 그 우려 속에서 우리 정부가 재빨리 그 이제 방미 대표단을 꾸려서 미국으로 보내서 이 그 외교적으로 이제 해결해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 때 그 성과에 대해서 원래 그 계약했던 부분보다 다만 뭐 우리 대표단이 가서 큰 성과를 냈다기보다도 모더나사로 하여금 그 약속을 지키게 해서 8월 물량을 조금 늦었지만 9월 초까지는 그걸 다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 약간의 착오가 있었고 지금 이제 9월 물량을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겠냐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9월 물량에 대해서 각 주별로 얼마 하겠다라는 것 중에서 1차 분에 대해서는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네. 그 이렇게 공급 차질이 좀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을 정부가 이렇게 그 지켜 나가는 게 대해서 총리님께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그 향후 백신 지금은 이렇게 잘 해결이 돼가고 있다고 하지만 향후에도 이런 그 백신 차질에 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혹시 세우고 계신가요? 예, 의원님 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뭐 격려를 받거나 인사를 받을 건 제가 아니고 아마 그동안 오랫동안 지난 한 2년 가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신험을 해온 복지부라든가 질병청 또 이런 행안부 등 그런 각 지자체 공무원들께 오히려 공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저야 이제 뭐 온 지 얼마 됐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을 각 부처를 보고 느낀 거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짜여져 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백신 소합을 할 때 한국하고 자꾸 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게 짧은 시간 내에 그 양을 다 소화할 만한 그런 다양한 의료 전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며칠 전인가 우리가 130만 명이 하루에 다 접종이 되셨거든요. 네. 이런 정도의 역량을 갖춘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 그런 점에서 정말 의사 선생님, 의료진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추석 전까지 그 목표했던 부분은 차질 지금 17일 정도까지면 전 70% 달성은 문제가 1차 접종 기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지금 모더나사하고의 계획이 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10월 말까지는 2차 접종까지 한 70%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그 고생을 더 해주시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관련돼서 이제 WTO 협정의 이제 국제 경제 규범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리고 이제 백신 생산 사용하게 할 방법이나 이런 어떤 대책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WTO 협정 중에서 보니까 이게 있긴 있더라고요. 특허권자의 성인이 없는 생산이라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공중보건 위기시라든가 그다음에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 그 상황에서는 그런 조항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거 특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백신을 생산 사용하다가 간 외국 사례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외국 사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우리도 보니까 지난번에 다른 질병들 예를 들면 그 HIV라든가 에이즈 말입니다. 네. 뭐 그런 치료제인 경우에는 그런 선례가 있긴 있더라고요. 예. 네, 우리나라도. 95년부터 2016년 사이 한 20여 건 정도의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건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예. 정부도 거기에 발 맞춰서 좀 이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이라든가 또 여기서 우리 백신 생산 역량 또 우리 기업들 사정을 봤을 때는 이제 이건 조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네. 그 대신에 하여튼 국민과 약속한 백신 도입 이 부분들은 뭐 전혀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없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이에 관해서 우리 미국 등 선진국에 관련된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선진국들도 이번에 이제 직접 백신을 생산하는 국가들은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나머지 인도 등 이런 나라들은 이제 이건 허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공중보건의 위기 시에도 이 지적 재산권만 고집을 한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인류 본연에 그래서 어긋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국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독일이나 스위스는 반대하고 인도 이쪽은 좀 이제 총리님 말씀대로 이렇게 허물어서 가자 이제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은 지금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거는 인류 공영이라는 좀 큰 틀에서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지적재산권이라는 건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 한 70억 중에서 많은 인류들이 여기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 선진국의 주장만 따를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리님 들어가시고 국방부 장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국가는 우리 그 상시적 위기 사양에 항상 놓여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병역 제도는 국제사회의 변화 그리고 문화의 다양화, 과학 문명 등과 연계한 많은 변화를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복무 기간이 단축되고 있는데 병력의 부족을 무기나 개발, 훈련, 첨단 과학으로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첨단 과학 기술을 적용해 실전 같은 모의 교전 훈련을 시행하는 KCTC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언제까지 좀 많이 이렇게 다 보급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이제 육군에 가지고 있는 그 KCTC 훈련장이 여단급 훈련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되어서 지금 운용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단급 훈련은 복무 기간이 또 짧으면 자례 한 차례 정도 이렇게 하고 제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복무 기간이 짧고 또 여단들이 이제 순환해서 이렇게 훈련에 참가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제한사항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비상 상황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정예병사를 만들려면 우리 결국은 이제 KCTC를 통한 훈련을 예비군으로까지 이렇게 좀 연장해야 될 거 하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KCTC 훈련은 그 여단급 단위 훈련을 기준에 보면은 미국, 이스라엘 다음으로 저희가 세 번째 해보는 것이고 굉장히 선진화된 훈련 체계인데 이것은 이제 전 부대가 와서 참여하는 훈련으로서는 조금 이제 규모를 좀 확대될 필요도 또는 그 추가적인 어떤 훈련장을 만드는 소요 이런 것도 있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병역 기간이 좀 짧은 병력들이 이제 예비군으로 갔을 경우에 예비군들한테 그런 훈련을 접목시키는 것이 가장 훌륭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하나하나 예비 전력의 정예화를 위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될 과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제적 예비군 제도의 개편에 나서야 될 저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 9일날 북한 열병식에서도 보셨지만 노동조기군 그렇죠? 노동조기군과 사해안전군 이거는 곧
예비군, 우리나라 예비군과 그 경찰을 뜻하는데 이런 부분을 그 북한이 과시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장관님께서. 예, 이제 지난번에 이제 국방위에서 그런 얘기가 이제 오갔는데요. 지난번 열병식을 보면서 예비군의 어떤 정예화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예비군 훈련장의 과학화 전투 훈련이 가능하도록 그 시설 개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이 좋은 기술의 연구 기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문턱을 좀 낮춰서 여기에 적극 이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지금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어떤 기술력이 우리 장병 훈련 시스템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장관님, 지금 현재 주한미군 기지 반환된 곳이 몇 곳이나 된 겁니까? 지금 이제 YRP라고 그러고 또 LPP라고 그러는 두 가지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미군 기지 반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80개 중에서 68개가 반환이 되었고 나머지 12개 기지에 대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된 기지 중에 환경 오염이 매우 심각한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예, 오염 물질이 이제 이렇게 좀 기준치보다 많이 초과되는 그런 기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장관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이제 토양 오염 문제가 공여지에 대한 토양 오염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한미군 소관 업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공여지 주변 지역과 공여지 내부 지역으로 구분해 가지고 공여지 내에 있는 것은 나중에 인계를 받으면 국방부가 그걸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방부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수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염 정화가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화를 했다가 추가적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경우에 업체하고 같이 추가 대책을 강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국방부에서는 공여지법에 보면 토양 오염을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특별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책임지고 하시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의 환경 정화 오염에 대해서 치유할 때 환경부로 이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이제 소관 업무 중에 부지 내에 있는 것과 부지 주변에 있는 것과 이런 구분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관계부처랑 잘 협의를 더 해나가겠습니다. 협의는 계속 해왔고요. 네. 한번 장관님께 직접 챙겨 보셔야 되는 게 법률적으로 따져 환경부에서 환경 오염 치유 대상과 국방부에서 이제 토양 오염을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 기준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환경 정화 오염이 되지 않아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책임지고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반환된 미군 기지를 이제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서 환경 정화가 철저히 되도록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법령에 따르면 환경 오염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법령에 빈 틈이 있는데 예. 그 부분을 지금 환경부와 국방부가 계속 행안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의 대책을 좀 장관님께서 직접 책임 있는 국방부 장관님께서 책임을 져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상 걸맞게 국제사회 주요 이슈에 대하여 선진국다운 인식을 기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진국을 이렇게 그 역할을 하려면 이제 우리의 외교에 대한 부분, 이제 시간이 짧아서 말씀드리는데 외교 예산에 대해서 더욱더 늘려서
그 이상에 맞게끔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외교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